1분 정도 고뇌하시고 결국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이 maybe we will one day disappear 이렇게 말씀하셨고 언젠가 우리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답은 뭐 정확한 definitive-한 답은 아니었었고 그냥 여운을 남겼죠. 근데 저는 그 여운이 있는 답보다 그분의 1분간의 침묵이 훨씬 더 인상이 깊더라고요. 제가 그냥 던졌던 질문이 사실 그분한테는 지난 50년, 60년간 평생 씨름했던 어떤 존재론적인 고뇌였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 한반도를 떠난 한인들이 혹은 자신의 땅을 떠난 그 나라의 어떤 국가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세대 혹은 후생 세대에 후손 세대에 점점 옅어져서 소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만약 소멸해야 되지 않는다면 왜 소멸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존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의 공통된 기억, 어떤 문화, 정체성, 언어 그런 것이 어떤 면에 가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탐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오늘 저는 나누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려면 정체성이라는 또 다른 키워드가 등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체성을 저의 여정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통해서 제 정체성을 찾아갔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정체성 여정 과정이 아니고 순전히 저의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들 혹은 친구들 자식들 중에는 뭐 세계시민으로 시작해서 재미 한인이 됐다가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한국인이 되는 그런 뒤죽박죽한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제가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단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4살 때까지 아빠가 미국 미네소타라는 추운 곳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와 제 동생을 낳으시고 공부를 마치셨을 때 이제 자 한국에 가자 그래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저의 여정이 시작돼요. 물론 저기 있죠, 저 꼬마가 이제 외국에서 이 유사한 발표를 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은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꼬마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지만 이제 외국인들 시선에는 저 주위에 이제 다른 소년들을 보고도 이제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왜냐?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똑같은 뭐 어떤 색깔, 살 색깔에 뭐 비슷한 문화권에 비슷한 말과 비슷한 음악을 듣고 그랬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제가 84년생인데 제 학년까지 살구색이 살색으로 표기되었다고요. 85년생부터는 살구색으로 표기되었는데 그 말인즉 우리가 문화적 어떤 인종적 민감성에 사실 굉장히 좀 둔했던 그런 제너레이션이었을 수 있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국 정규 수업을 받았었는데 같은 학급에서는 물론 전교에서 단 한 번도 비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뭐 경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자부심 혹은 순수혈통 혹은 단군의 후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서술한 교과서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양성이 굉장히 낮을까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똑똑한 스컬러가 하는 방식을 따랐어요. 구글 위키피디아를 찾았는데 159개의 국가가 이제 다양성 순위가 표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1위가 가장 다양성이 많은 국가, 159위가 다양성이 가장 적은 국가.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란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에요. 대한민국이 대략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려보죠. 152보다 더 낮습니다. 150. 네, 교수님께는 저의 책을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158위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단 한 나라가 더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순위가 뭐 한두 순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온 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으로 결여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이유인가? 무슨 말인가? 한국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한인 정체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분들 중에서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강남순 교수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소수자들의 담론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이 다수의 일원이고 주류의 일원일 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 표준이니까. 그렇죠? 물론 정체성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꼭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고 성별적, 성적, 정치적, 종교적 등등.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정체성은 한인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가 한 번도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다가 미국에 가면서 이제 조금 그때부터 딜레마가 생기죠. 왜냐면은 저는 다수의 일원이어서 한국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저의 어떤 정당성이 의심받은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 가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저의 모든 세계관이 이제 무너져 버리죠.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여행을 가시든지 혹은 이주를 하셔서 잠시 살아보셨던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그렇죠? 그때는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담이지만 TMI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 정체성에 대해 이중 국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국적법상 18살이 되기 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시 저는 그냥 한국의 평범한 고딩이었어요.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숙성과 무게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너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영까지 그때 무엇을 택할래? 그래서 제일 좋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보라고 하면서 그걸 보니까 이제 미스터 키팅 선생님이 러벤 윌리엄스가 나서 Seize the Day 커피라는 영화를 찾아요. 한국 교육을 행복하게 다니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부족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불행한 학창 시절에 입시 교육을 받다가 영화를 보고 미국에 가면 칼피디엠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한국 정체성을 당시에 포기하고 이제 미국을 갈 수속을 밟고 기다리고 있던 중 유승준 사건이 터졌어요. 당시에 유승준 사건 다 아시겠죠? 부대를 간다고 했다가 이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에 가셨던 분께서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땅을 못 구하고 계시는 22년 동안 그분은 죗값을 아직도 치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를 향했던 어떤 국민적 화살을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를 유승준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 미피를 할 것이고 앞으로 정당성 있는 한국 남성이 될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당시 17살 제 머리에 들어와서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굉장히 미국화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미국화되는 것이 무엇일까? 동화되는 것이 무엇일까? 최대한 백인처럼 되어야 되는 것일까?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왜냐면 동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갈팡질팡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저를 규정하려고 하다가 92년 LA 폭동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대학교 때.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이거 역사 교육을 저랑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흑인이 백인 경찰 무릎에 눌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미국에서 그 BLM 이제 흑인 운동,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소중하다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이죠. 당시에는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뭐 음주운전을 의심했다서 경찰이 했겠죠. 곧 16명의 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게 사실 흔한 시기가 아니었었는데 이거를 멀리서 자기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어떤 한 행인이 너무 경악스러우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큰 캠코더를 갖고 이거를 찍어서 그 다음날 주요 언론에 배포했죠. 이제 주요 언론에 이게 쫙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년 전 조지 플로이드랑 비슷한 사건이 처음엔 일어났습니다. 여론이 들끓어 올랐고 민권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저거 봐라, 우리 미국이 평등한 나라라고 너네가 30년 전에 그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겠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버젓이 이렇게 16명이 경찰에 둘러싸여서 개처럼 구타당하는 게 현실 아니냐, 저거 봐라, 제도적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느냐, 저거 봐라, 경찰의 만행, 브루탈리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담론, 인종차별주의적인 백인 우월주의적인 담론으로 이게 지적하는 막 좀 비판적 사유가 일어나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15-year-old Natasha Harlan was shot and killed by store owner Sue Jadu. Duke claimed Harlan was stealing a bottle of orange juice when she confronted the teenager. The store security cameras captured the incident on videotape as Harlan repeatedly hits Duke, who takes a gun from under the counter. Duke claims she accidentally pulled the trigger, killing the teenager. Members of the black community charged the shooting was racially motivated. 자, 로드니 킹이 폭행을 당해서 그에 대한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르던 중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한 흑인 소녀가 LA 한인타운 근방에 있는 어떤 한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서 오렌지 주스를 자기 가방에 뒀어요. 그것을 이제 CCTV나 뭐 거울로 보고 있던 한인 주인께서 얘가 훔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녀가 카운터로 다가오니까 도둑놈 막 이렇게 하니까 소녀가 화나서 이거 훔치려는 거 아닌데 그러다가 주먹질이 이게 던졌고 나중에 소녀가 나 이거 안 사 그러면서 가게를 나가는데 총을 집어서 이제 흑인 소녀의 뒤통수를 저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은 뭐 이불 $2가 이제 주머니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하지만 뭐 그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뭐 슬프고 정말 뭐 트래직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주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 두 사건과 LA 폭동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한인 학자들, 아시안 학자들이 하시는 주장인데 첫 번째 로드니 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그럴 만한 추정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미국 언론들이 두 번째 그 두순자와 라타샤 할린스 소녀의 살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흑백 그 CCTV 프리지가 여기 잔인하거든요. 제대로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총을 쏴서 소녀가 딱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버젓이 미국 언론에서 몇 주간 몇 달간 그냥 그대로 여러 번을 송출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LA 타임스나 US 뉴스나 한국인들과 흑인들의 갈등, 인종적 갈등을 집중해서 부각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년 뒤에 로드니 킹을 구타했었던 4명의 경찰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되나요? 유죄가 되나요?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된 이후 한인타운의 모습입니다. Let's start rolling some of the videotape. We were in an area right outside of Koreatown. There are a lot of Korean businesses in that area, and here we go. Once again, we got there just as this market was starting to be looted. Look at these people pouring out of the shoe store. You gotta wonder what's going on in these people's minds. You wonder what's going on inside these stores? Well, we took some shots here.
and Sterling, who owned that shopping complex. 3 of them were holding guns, and they just started firing. They actually pulled out loaded guns, but they were, their bullets flying all over. 판결, 무죄 판결이 나고 이제 폭도들이 LA 한인타운을 습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3일, 만 3일, 72시간 동안 경찰들이 한인타운을 보호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에 갔냐면 LA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LA 다운타운이 있으면 바로 옆에 한인타운이고 한인타운 옆에 할리우드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옆에 베벌리힐스랑 웨스트우드가 있는데 여기는 부유 상류층 도시예요. 모든 경찰들이 베벌리힐스의 입구에 가서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폭도들이 여기까지 진입하지 못하게 멀리서 한인타운이 3일 동안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3,000개 한인들이 운영한 상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쑥대밭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한인들이 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피해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약간 이런 세팅이었어요. 캐스컨, 코리안 아메리칸 스튜던트 컨퍼런스하고 재미 한인 대학생 대회라고 이제 매년 1987년부터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열리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열려서 이제 이런 세팅이 있었는데 이경원이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널리스트예요, 언론인이에요. 이분이 우리 대학생들 한 4~50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희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좀 황당했어요. 당시에는 막 책상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네가 잘나서 이런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지? 까불지 마. 너네 그 험블한 겸허한 그런 역사를 알아야 돼. 너네가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너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릴리국동 같은 사건을 통해서 침묵과 희생으로 너네를 지켜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찍었었어요. 그리고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약간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You society represent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children of Saigu are the only one who came to help. You are the first and last line of defense for your parents. As children of Mama Rosa Park were the first and last line of defense for blacks in the South. Remember that. That's the only lesson I want to give you. You have to define your destiny. 폭동이 터지고 평화행진이 일주일 뒤에 열렸어요. 다른 구매지하고도 좀 더 격절해서 이 문화의 주류 속에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좋은 미국 시민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국 폭동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코리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LA 폭동 전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인 이민자에서 재미한 일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디아스포라 서사에서 어느 나라에 갔건 그 누가 우리나라에 왔건 현지화되는 역사적, 개인적 사건들이 모두 존재했었어요. 제가 조선족 친구한테 우리 재미한인들은 우리 4.29 벨리 폭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한인이 되는 경험을 했는데 너네는 언제 중국화되는 경험을 했냐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문화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혁명 때 우리 조선족들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우리를 의식적인 눈으로 투청을 하려고 하던 공산당과 중국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현지화되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현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1교포 친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반동 지진 때 우리가 더 현지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조선족들 아니 제1조선인들이 어떤 뭐 지진을 일으켰다 뭐 이런 거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중에 우리 앞으로 우리는 그냥 이민자로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이 됐건 누가 됐건 어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현지화돼서 디아스포라 어떤 그 속성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또 그러면 여러분 친척 혹은 본인 혹은 뭐 사촌들 중에서는 70년, 80년, 90년대 미국 가신 분들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아메리칸 주민에서 가시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당시에? 물론 뭐 정치적 압박을 피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금전적 나도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혹은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전문직으로 만들고 사실 그게 아메리칸 주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벨리 폭동 당시에 미국 전역에 단 한 명도 선출된 한인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오명을 한인 커뮤니티에 씌우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일원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물론 인종차별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내재하고 있었던 다른 소수민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인종차별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자 대변성, 우리 정치도 참여하자 그리고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고 다양한 직종에 진출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어떤 이런 집단적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그 캐스컨이라는 대회를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끌면서 저도 우리의 정체성의 어떤 여정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알 것이 없다. 왜냐면 난 재미한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편해져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변에 갔어요.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교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는 한국 밖에 가장 큰 한인타운이 LA인 줄 알고 코리아타운 그 연변에 갔는데 연변 자치주가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절반인 거 아세요? 근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한어랑 중국어랑 조선어 그러니까 한글이죠. 이 병인 표기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작년에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갔는데 당시만 해도 150만 명 이상의 조선족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지 않았는데 조선어를 쓰고 조선 음식을 먹고 조선 문화를 즐기고 춘향전 전통극을 막 하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밖에 또 다른 한국이 이렇게 있어. LA는 진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족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이제 일수라는 조선족 삼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언제 저보고 후석형 혹시 사과배라는 과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과배는 뭐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사과와 배를 혼합한 유종한 그런 과일인데 연변 지역에서 많이 생성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과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과도 완전한 배도 아니잖아요. 완전한 조선인도 완전한 중국인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정체성 고민, 이중, 삼중 정체성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규명을 하는 사람들은 재미교포나 나뿐만 아니고 한반도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각이 있었어요. 제가 막 피가 들끓어 올랐던 이제 대학생 때 막 그때 북한 인권 실상이 미국에서 막 알려지면서 인권 활동을 조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또 탈북민, 저는 북향민이라고 칭을 하는데 저희 탈북민 친구들의 부탁에 의해서 왜냐면 탈북이라는 이제 말이 또 정치적 이념적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북향민 친구들이 저한테 비슷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북한인도 남한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마약했나 봐요. 어느 나라를 가도 늘 한인들을 만나요. 독일에 2009년에 배낭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면 아시잖아요. 7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원조로 탄광과 이제 간호사를 독일에 보내는데 대부분이 거의 정착하셨죠. 근데 서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낳는데 지금 5만 명이 넘는 독일 교포들이 있습니다. 함부르크에 놀러 갔는데 우연히 그날 독일 2세들이 이제 만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파티하는 그런 날에 이제 그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We're not fully German nor Korean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제가 브라질에 그 로펌에 인턴십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5만 명 이상의 브라질 한인들이 계시죠. 60년대 농업 이민을 갔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텍스타일, 이제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물론 브라질은 미국처럼 인종차별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체성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만났고 심지어는 남아공에 인턴십을 하러 갔었는데도 거기서도 몇천 명 정도의 이제 한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한인과 아프리카 정체성 사이에서 또 본인을 규정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한 고려인 러시아에는 18년에 갔고 지난 2년 전에 알마티에 갔는데 역시 그들도 자신의 정체성에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쿠바에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늘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쿠바에 가서 택시기사가 한인이라는 걸 딱 알려주는 순간 그때 또 영적인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만약 신이 계신다면 이게 우연일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몰해했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이제 전념을 해보자, 몰입을 해보자라는 이제 확고함이 있었고 저를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이 한국인에서 재미한인이 되었다가 나는 조금 더 큰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일환이다라는 생각까지 맞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800만 명 이상의 재외부가 하버드 밖에서 한다고요. 그것은 대전, 대구, 부산의 전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이죠. 근데 이들 모든 디아스포라들은 여러분 해외 교포 모든 이들은 이중 정체성, 적어도 이중 정체성 이상을 갖고 있어요. 현지의 정체성과 모국의 정체성, 그죠? 그들의 어떤 소수적 이방인적 정체성이 치사하는 건 뭘까?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우회를 해요. 이제 제가 막 코리안 아이덴티티,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런 얘기 하니까 막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막 제 민족주의자 아니야, 복수주의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민족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클리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일단 휴머니즘과 글로벌 시티즌십인데 헤로니모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한국에서 10,000명밖에 안 맞아. 많이 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로니모에 등장하는 한 장면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1905년에 멕시코 유카탄 애니깽 선인장 농장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별수복 같이 노동복을 입고 하루에 16시간씩 땡볕 아래서 이제 선인장을 캐는 역할을 했고 여기는 뭐 중년에 장년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런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분이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눈을 감고 계시고 그 막대기 하나 쥐고 계세요. 아마 시각 장애인이신 것 같은데
영상을 봤을 때는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을 뽑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키는 이분들이 다 애니게임 농장, 그러니까 선인장을 베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실명을 도중에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선인장을 열 몇 시간씩 캐는 그런 이제 노동에 시달렸고, 대부분의 이들은 사실 평생 저거를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이거를 처음 역사책에서 발견하고 한국 교과서에서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쿠바 후손들이 이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나의 증조할아버지 뻘 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저는 실제 후손들이랑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역사를 더 잘 편집하고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보면 기리고 싶었죠. 당시에 유카탄 지역을 지나던 인삼을 팔던 중국인이 이 조선인들을 발견하고 집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 편지가 발견돼서 황성신문, 대한일보 이런 데 기재가 되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지금 유카탄 지역에는 7개의 노예 계급이 있다. 그렇죠? 1계급은 흑노, 아스텍노 이런 식으로 부족마다 이제 노예 계급이 달랐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조선인들이 가축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제일 최하위의 노예 계급이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와 돼지가 6등급이면 조선인들이 7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아파서 저도 기리는 장면을 만들던 중에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 이때였는데 제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는 시도는 안 할게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저의 어떤 당시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저는 편집실에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을 기리는 장면을 만들고 있는데, 100년 후에 정확히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른 이들을 이제 어떤 국민적 언론과 여론이 정말로 남의 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3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그들을 미지근하게 옹호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침묵은 앞장서서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기리려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결국 그 디아스포라 정신은 어떤 민족, 지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되게 보편적이고 인류애적 성격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제 스스로의 자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디아스포라적 사유에 굉장히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갑니다, 제가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계성, 이중성, 다중성, 혼합성, 다양성, 환대성. 여러분 최진석 교수님 아시죠? 네, 제가 정치를 하시기 전에 조금 더 존경했는데 지금도 물론 존경하는 학자이신데요. 제가 헤로니모를 만들면서 이분과 독대를 할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니모의 이걸 그때 저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저는 디아스포라가 너무 중요하고 디아스포라적 작업을 하고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제가 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 말을 듣더니 정감독이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정치적, 지리적인 의미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평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당신이 포함하는 디아스포라에 나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나에게 디아스포라는 지리적, 사회 정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나 스스로를 부수고 깨트리려는 사회 속에 작동하는 철학적,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나는 늘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내가 스스로 멈추고 안주하려는 순간 나 자신을 깨트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주의가 되어 편해지려는 순간 경계인이 되어 불편해지려고 하고, 안도감으로 느슨해지는 순간 나 자신을 부정해서 다시 깨달으려고
지리에 국한된 서사만 쫓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반성을 하게 된 계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물론 지리적 혹은 이스라엘 유목민들 이산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역사적 단어인 것은 맞지만 사실 거기서 한정되기는 아깝고 메타포적, 존재론적, 예술적 의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룸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하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여러분 20초 동안 읽을 기회를 드릴게요. 프렌치 신학자, 프랑스 신학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을 달콤하게 여긴 사람은 하수고 중수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 시민, 어디나 가도 편하고 익숙한. 하지만 사실 고수는 어느 곳에 가도 타향이라고 느끼는 의식적인 이방인을 자처하는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하는 이다. 세 줄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오한 어떤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신학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성서에서 우리가 좇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성서에서 우리가 좇는 하이라이트된 모든 인물들이 사실 과연 세계 시민이고 주류였냐 아니면 이방인이고 핍박받는 이였냐 이건 또 역설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은 제 헤로니모에서 발췌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So the heart of diaspora is pain. The idea that you can't live in your ancestral homeland, that you can't be where you want to be, and perhaps you can't practice a religion or a culture in the way that you otherwise would. But what results from the pain is innovation. The idea that you can change some of the traditions and adapt them and modernize them and make them relevant wherever you are. Para mí yo soy coreano, yo no soy cubano. Para mí yo soy coreano. Y como malo lo soy coreano. ¿Comprende? Porque la única patria que reconoció mi padre y mi madre.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냐고 그랬지만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이 좋아서 아닙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난 한국 사람. Could you read the letter from your grandfather? La patria. Patria es el legado de la negación de nuestros antecesores y la ofrenda de nuestros mártires. Es la inspiración de los que sueñan un mañana mejor y un futuro de hermandad. Su concepto va más allá de las fronteras geográficas. No se limita a los que nacen en un lugar determinado y se sujeta a las normas políticas de un nacionalismo egoísta. El sentimiento patriótico debe fundirse a la esperanza del clamor de los poseídos, de los explotados que aspiran y luchan por un mundo mejor. La patria es la identidad y el honor de los que saben merecerla. 대화가